올해 일본의 경기가 마이너스 3% 역성장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해외 인재를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주로 금융이나 컨설팅 기업, IT 기업의 신입 연봉이 높은 편인데요. 일본 취업 전략 설명회를 담당한 워크포트의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설명회의 목적은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외 취업, 특히 일본 취업을 준비하고 희망하는 많은 분들께 일본 취업의 방향성을 제시해드리고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저희 워크포트가 공동으로 기획한 것입니다. 자, 먼저 기관 소개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동경사무소에서는 해외 취업자 사후관리 및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생활하시면서 어려움이나 고충이 있을 경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아베노믹스의 경기 부양책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기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올해 일본의 경기가 마이너스 3% 역성장한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 등 그리 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기 흐름은 실업률과 구인 배율과도 영향이 깊은데요. 일본의 2019년 실업률은 2.4%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리고 구인 배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구직자 한 사람당 몇 건의 구인권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구인 배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업이 많은 노동자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2020년 올 4월 신입사원의 경우 2곳에 내정이 되는 등 여전히 일본 기업은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IT와 서비스 분야가 482만 명, 그리고 도소매업이 190만 명 정도가 부족한데 다른 업종에 비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는 1억 총활력 사회를 표방하면서 일하는 방식 개혁 그리고 IT 이노베이션 등을 통해서 경력 단절 여성이나 고령자의 경제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외 고도 인재 활용과 특정 기능 비자 신설 등을 통해서 해외 인재를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인재와 같이 일하는 것이 좋은가라는 질문에 약 83%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다양성을 느낄 수 있어서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이 본인들과 달라서 그리고 같은 사안이라도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와 같이 일본 기업들은 서로의 다양성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외국적 인재 채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답변에 대해서 약 56%의 기업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일 관계나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다양한 외부 요인이 있긴 하지만 일본 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은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아직은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업 문화는 아직까지는 이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남아있고 연봉 서열에 대한 인식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입사는 어렵지만은 입사를 하고 나면 해고가 거의 없는, 즉 종신고용제가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잔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즉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있고요. 직장 생활이 가족이나 사회생활보다 좀 우선시 되는 그런 문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기업의 메리트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신입사원 교육에 대단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기업은 경력직보다는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자기들만의 문화에 맞는 인재를 육성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의 인재, 즉 평균적인 인재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그에 상응하는
포지션을 부여받을 수 있고요. 또 잘 못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장 내 다양한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동료나 상사와 일체감 형성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일본이 아직까지는 종신고용제가 전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미래 포지션이나 그다음에 대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생애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먼저 일본 기업이 외국인을 채용하는 목적인데요. 외국어 업무를 위해서 그리고 해외 거래처 업무를 위해서 이 부분은 인문계에 해당하는 그 채용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공계 쪽의 채용 목적을 보시면은 일본 국내 신입 채용만으로는 부족해서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일본 기업들이 외국적 인재를 채용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기업이 어떤 방법으로 외국적 인재를 채용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 자사 홈페이지 공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모든 기업의 홈페이지에는 리크루트라는 그런 이제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뭐 신입이든 경력이든 이렇게 채용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희망하시는 회사에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대학 외에 그 공동 기업 설명회에 참가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 보시는 게 인재 소개 서비스 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일본 쪽에 좀 더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무수히 많은 이제 그 리크루팅 에이전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신입 채용을 의뢰하고 이제 리크루팅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제 추천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사내 인맥 활용이라는 부분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인재를 채용했다라고 하면 직원의 뭐 친구라든지 후배라든지 이런 이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도 입사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본 기업의 채용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채용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신졸 채용과 중도 채용이 있는데요. 대학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신졸 채용과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도 채용입니다. 중도 채용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포텐셜 채용, 제2신졸 채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했지만 그 분야에는 경험하지 않은 그러니까 미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채용이 되겠고 포텐셜 채용은 당장 가능한 현재 스킬보다는 앞으로 향후 발휘될 그 후보자의 이제 잠재적 능력을 고려해서 채용하는 것이고 주 대상은 이제 20대 그리고 제2신졸이 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 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력 채용은 즉 전력, 입사를 하면 곧바로 본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 경력 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경단련이 이제 주도를 해서 보통 채용 전형에 관한 지침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채용 정보 공개, 그다음에 엔트리 접수가 시작이 되고 6월 달부터 이제 면접 등 실질적인 전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선발 금지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3월부터 일단 대기업이 먼저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선발 금지 해제가 되면 그 외에 이제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이제 채용을 하는 채용 전형에 관한 지침을 이제 경단련에서 이제 보통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그런 경단련에서 채용 전형에 관한 지침을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고 표명을 해서 일단 당분간은 일본 정부 주도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6월 달에 이제 선발 금지 해제가 있으면 그 이후부터 이제 중소기업들이 이제 채용을 하게 되는데 이미 70% 이상의 기업이 6월 전에 내정이라든지 내내정을 발표하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채용 프로세스보다는 기업들은 더 빨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엔트리 시트를 작성한다든지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포텐셜 채용은 미경험을 전제로 한 채용이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는 직원 교육 및 연수 체계를 구축하고 또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텐셜 채용에 이제 응모를 하실 때 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
미경험자를 채용한다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신졸과는 달리 사회 경험이 있어서 약간의 교육이나 연수를 통해서도 곧바로 활약이 가능한 그런 이제 인재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사회인으로서의 매너와 그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여러분들 어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지금까지의 경험이 새로운 회사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그런 부분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이제 의욕, 그다음에 향상심, 이제 그런 부분을 어필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체적인 사람, 그다음에 이제 뭐 주도적인 사람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내에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사람, 그리고 다양성을 갖추고 또 자발적인 사람, 이런 부분들이 포텐셜 채용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입사원의 연봉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일본의 신입 연봉이 가장 높은 대표적인 5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금융이나 컨설팅 기업, 그리고 IT 기업의 신입 연봉이 높은 편인데요. 일본 산업개발은 이제 금융회사이고요. GCA라는 회사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금융이나 컨설팅 업종은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기업이 많아서 그만큼 신입사원임에도 연봉이 높게 책정이 되고요. 또 이제 성과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연봉도 가능한 그런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라브라든지 리브센스, 그리고 모로라는 IT 기업은 비교적 신생 기업이 많아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입 연봉을 좀 많이 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 등 서비스업, 그리고 의료나 복지 관련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초임이 낮은 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입 연봉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초임이 높다고 해서 입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또 초임이 높은 기업 중에는 인센티브가 많거나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성과가 별로 좋지 않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수입이 불안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기업을 선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본 산업개발에 대한 신입 연봉인데요. 연봉이 700만 원인데 그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7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 회사의 초임은 기본급이 약 40만 원, 그리고 시간의 수당이 월 10만 원, 그리고 이제 보너스 이렇게 합치면은 한 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고정 시간 외 수당이 10만 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근로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급여가 많다는 것만 보고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감안해서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은 일본의 대입 평균 초임은 남녀 모두, 그러니까 모든 업종 평균으로 했을 때 월 20만 원 전후. 그래서 이것을 연봉으로 보면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졸 초임은 이제 해마다 증가세에 있으니까 이후에 지속적으로 급여는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의 신입사원 입사와 관련해서는 크게 2번의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내정식과 입사식입니다. 먼저 내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식은 기업이 내정한 학생에게 정식으로 내정을 통지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정식이 끝난 다음에는 입사 취소의 경우는 거의 없고요. 또 이제 간혹가다 내정 말고 내내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내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내정하기 전에 발행하는 통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대졸 신입사원들은 한 사람당 2개의 내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본인들이 내정한 신입사원 대상자들이 다른 기업으로 옮겨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정식을 통해서 최대한 본인의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이제 사퇴를 방지하는 그런 목적으로 내정식이 진행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그 입사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입사식은 말 그대로 신입사원의 입사를 기념해서 실시하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4월 1일 이제 입사식이 진행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3월 하순에 이런 입사식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사식부터
그 내정된 사원들을 정식으로 신입사원으로 맞이하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실제 이제 일본 신입사원들의 연수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입사 전 연수에서는 비즈니스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비즈니스 매너라든지 문서 작성법, 보고, 연락, 상담을 이제 전달하는 것이 입사 전 연수가 되겠고요. 입사 후 연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스킬 습득이 되겠습니다.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의 신입사원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사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포인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사업부 전체 모습이나 업무의 흐름, 또 우리 각각의 사업부의 강점 등을 실제 이제 현업 부서에서 체험하는 게 현장 실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업무 현장에 가서 또 이제 OJT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 배석 OJT는 여러분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신입사원으로서 뭔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사 1년차의 주의 행동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기업의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면요, 절대 지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 호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이러한 이제 불량스러운 태도는 보이면 안 되시고요. 또 이제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제출 기한이 있는데 그러한 제출 기한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가면서 업무를 하시면서 만나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 활기차게 인사를 하셔야 되고요. 업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뭐 변명하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야 될, 특히 일본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정식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 비자겠죠. 7호 비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6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지만 한국에서 일본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이 기술, 인문 지식, 국제 업무 비자가 되겠죠. 비자를 발급받는 요건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학력입니다. 학력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일본인과 동일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학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일단 초대졸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학과, 그리고 관련 학과가 아닌 경우는 이제 정보 처리 기술에 관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 지식과 관련해서도 초대졸 이상 일본어 능력서 1급 있고요. 국제 업무도 초대졸 이상 일본어 능력시 1급의 이제 자격 요건이 있겠습니다. 학력이 여기 해당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그건 바로 직력, 그러니까 직무 경력입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실무 경력이 기술직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인문직 같은 경우도 실무 경력 10년 이상, 그리고 이제 국제 업무는 실무 경력 3년 이상의 이제 경력이 있으시면 일단 학력이나 직력은 이제 땅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월급 18만 엔 이상이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근무 회사가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신설법인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향후의 사업 전개에 대한 충분한 어떤 비전이나 사업 계획 등을 이제 그 회사의 관계자가 설명을 하면 비자 발급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요건으로는 즉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로 그러니까 비자를 받고 취업을 했을 때 안정적이면서 충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회사에 적절한 근무 장소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요. 어떤 범법적인 그런 위법 사실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요건들이 갖춰지면 이제 비자를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또 하나 이제 비자를 받을 때 구직자에 대한 심사도 있지만 회사에 대한 이제 심사도 이제 있게 되겠죠. 양쪽을 다 합쳐서 이제 비자를 발급해주는 이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은 문제가 없지만 또 회사에 따라서는 비자 발급이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리 이제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서류를 다 준비해서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3, 4주에서 8주가 걸리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이 신설법인이라든지 이런 경우, 또 아니면 외국 인재를 채용해 본 실적이 없는 경우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발급 방법은 기본적으로 비자 신청에 필요한 이제 서류들을 취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입국 재료관리청에 이제 서류를 이제 제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심사가 이루어지고, 심사에서 이제 합격이 되면 이제 재료 자격 인정 증명서 원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원본을 전달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국내에 있는 일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비자 신청을 하시면은 그 다음 날 나오게 되겠습니다.